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월이 되었고, 이제 이번 강좌는 기출 문제를 이제 분석하고 관련된 이론을 이제 설명하는 이제 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개설을 이제 한 반입니다. 기존에도 조금 이제 학생들이 1년 동안 같이 이제 학습을 공부를 해보고, 그리고 시험 결과가 나온 것을 이제 보고, 그런 과정들을 지켜봤을 때, 기출 문제를 조금은, 풀이를 해주고, 그러니까 분석을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지만, 여러 이제 상황들이 그렇게 이제 수업을 개설을 하진 못했었는데, 올해 이렇게 개설을 하게 됐습니다. 6주간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 기존이 평가원에는 2002학년도부터 기출문항이 올라와 있지만 그 2002학년도 이제 주관식부터는 이제 해설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기출 문제는 최근에 우리가 이제 출제되고 있는 문항하고 조금 이 차이가 이제 확연히 있고, 그래서 생각한 것이 2009학년도부터 2013학년도까지 1차 객관식 문항을 우리가 이제 시험을 쳤었죠. 그래서 5년간의 1차 객관식 문항과 그리고 2014학년도부터 우리가 작년 2020학년도까지 이제 시험을 쳤는데 2020학년도는 문제풀이반에서 다룰 수 있도록 살짝 아껴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2009학년도부터 2019학년도까지 기출 문제를 수업에서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11년차 이제 기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주간의 수업이기 때문에 한 주의 수업 양을 한 2회분의 이제 기출 문항으로 이제 구성을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기출된 문항이 최근에 이제 주관식은 뭐 많으면 6문제나 7문제 정도밖에 되진 않고, 그리고 이제 1차 객관식 문항에서는 생물교육론이 항상 12문제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간의 1차 객관식 문항이 조금 문항 수가 많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이게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어쨌든 한 2년차의 기출 문제를 한 주에 수업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6주차가 이제 마무리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고 우리가 기출 문제를 이제 다루다 보면 다양한 부분에서 유형들을 이제 접하게 될 텐데, 비슷한 유형 또는 이제 기출된 문제를 조금 변형을 해서 6주차에는 모의고사를 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될지 모르지만 좋아질다는 이제 그 생각하에 이제 직강생들이 나와서 모의고사를 친다면 이제 채점을 하고 이제 피드백을 하고 모의고사는 해설 강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합니다. 인강생은 그 강의 자료실을 보면 여러분들이 뭐 문제를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혹시나 몰라서 평가원에 올라와 있는 기출문항을 이제 다운을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강체과학연구소와 윌비스 임용고시 그 사이트에 강의 자료실에 이제 RGB로 압축해서 올려놓으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프린트를 합니다. 그래서 그 2009학년도부터 2010학년도, 그래서 5년간의 1차 객관식 문항이 총 40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12번까지가 생물 교육론이 되겠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수업을 시작합니다. 수업을 이제 듣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가장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하면 가장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는가? 첫 번째는 풀어야 됩니다. 먼저 풀고, 그리고 이제 채점을 하든지 좀 이제 관련된 내용을 이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어제 오랜만에 2009학년도부터 3년치 10학년도, 11학년도까지 생물교육론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있게 다 맞췄죠. 근데 한 문제는 너무 이제 문제가 쉽다는 생각에 오만하고 태만함을 보이다가 보기를 위에는 풀었는데 밑에 보기가 없는 거예요. 다시 보니까 아마 주관식이었으면 틀렸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집중을 해서 일단은 먼저 풉니다. 그리고 이제 풀고 이제 점수를 채점을 한 다음에 관련된 내용을 본인이 스스로 찾아보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수업을 듣는 것이 가장 이제 좋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이제 풀어보지 않고 그냥 제가 이제 수업을 하는 강의식 수업을 맹목적으로 듣다 보면 들을 때는 아는 같지만 실제 나중에 비슷한 패턴을 풀게 되면 또 틀리게 됩니다.
굉장히 이제 견고한 여러분들 5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에 꼭 먼저 풀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항이 이제 12문제씩 지금 이제 한 해에 이제 생물교육론 문제가 있는데 이론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가 생명과학 교육론 이론 수업도 그렇고 나중에 생물교육론 이론 수업 있으면 차례대로 이렇게 앞쪽에 1장에 뭐가 있고 2장에 뭐가 있고 이렇게 쭉 이렇게 나열이 되지만 기출 문제는 문항 자체 한 문제가 하나의 이론에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문제 안에 여러 이론들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형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을 처음으로 준비를 하는 학생들은 기출문제 분석에 이제 관련된 내용을 정리할 때 정신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이론서를 옆에 두고 찾아가면서 체크해가면서 보는 것이 좋겠고 이론 수업과 달리 하나의 이론을 굉장히 자세하게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보기에 나온 것을 위주로 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제 한계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좀 찾아서 학습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 2009학년도 문제부터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광합성 결과 생성되는 산소의 유래에 관한 수업 내용이다. 자, 교사가 식물의 광합성 결과 발생하는 산소는 그러니까 식물의 광합성 결과 산소가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가 학습을 한 내용이고 그 결과 발생하는 산소는 이산화탄소와 물 중에 어느 것으로부터 유래되었을까요? 이렇게 이제 수업에서 이제 질문 또는 발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의 이 문장에서 보면 이미 광합성 그 결과 생성되는 산물에 대한 것을 산소가 생성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 산소가 생성되는데 이 산소는 어디에서 광합성 이제 과정에 대한 것을 학생들이 학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왔느냐를 이제 세부적으로 학습하는 상태다. 자, 교사가 제시한 자료는 루벤의 실험 자료입니다. 자, 루벤은 광합성 결과 발생하는 산소가 물에서 유래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 본인의 생각이 옳은지 아닌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산소의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험 과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클로렐라를 이용해서 여기에 방사성 동위원소로 표진돼 그러니까 물에 여기에 산소의 방사성 원소를 이제 표지를 하고 표지를 하지 않는 이제 CO2를 주고 빛을 비추어 준 거가 첫 번째 실험이고 실험 두 번째는 동일한 이제 클로렐라에 물은 그냥 H2O 그대로 그리고 이제 이산화탄소 CO2에 이 산소의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렇게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렇게 제시를 해서 빛을 비춰 주었습니다. 그때 실험 결과 이렇게 실험 1과 실험 2로 실험을 했을 때 실험 결과는 자, 실험 1에서는 방사성 동위원소로 표지된 여기에 O2가 산소가 검출되었고 실험 2에서는 방사성 동위원소로 표지되지 않은 그냥 산소가 검출되었다. 교사가 자, 위의 자료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럼 학생들이 이 위에 루벤의 실험 자료를 어떻게 해야 된다? 해석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실험을 이렇게 실험 1과 실험 2를 했을 때, 실험을 과정대로 진행을 했을 때 어떤 것의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결과가 일단 나왔습니다. 실험 1에서는 방사성 동위원소로 표지된 산소가 검출되었고, 실험 2에서는 그냥 산소가 검출되었습니다. 그럼 이것을 통해서 학생들은 여기 나에 있죠. 광합성 결과 발생하는 산소는 어디로부터 유래된 것이다? 물로부터 유래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학생들이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제 문장이 길다 보니까 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보기는 이것을 보고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이제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을 보겠습니다. 가의 내용은 지금 밑줄 그어져 있는 여기에 실험 결과입니다. 실험 결과. 이 실험 결과를 진술한 이 내용은 과학 지식 구성 요소 중에서 사실에 해당한다. 사실에 해당한다. 그리고 과학 지식의 구성 요소.
구성 요소는 이제 출발이 관찰을 통해서 알게 된 내용을 언어적으로 진술한 것. 그러니까 관찰된 것을 진술한 것이 이제 사실이 됩니다. 사실이고, 이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여러 대상들을 관찰을 해서 알게 된 사실들이 있고, 그 사실들 중에서 관찰한 대상들이 공통되게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들을 이제 준거 속성이라 해서 준거 속성을 총칭해서 만든 개념, 그리고 개념과 개념 간의 관계를 명제, 문장으로 제시한 원리라든지 법칙이라든지 이론, 그리고 가설, 이러한 것들이 과학 지식의 구성 요소고, 우리가 이제 묻고 있는 것을 기억해서 사실이냐 아니냐를 묻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감을 이용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 자극을 오감을 이용해서 감지하게 됩니다. 그럼 이 감지된 내용을 어디로 보낸다? 뇌로 전달을 하게 되면 뇌에 있는 인지 구조에서 자극을 또는 정보를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 분석된 내용을 어떻게 한다? 언어로 진술한 것. 이것이 이제 사실이 되죠. 그래서 학생들이 아니라 이 실험 결과에서 갑니다. 실험을 했을 때 이 실험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이제 표지됐고 표지되지 않은 것에 대한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정한 사건, 현상에 대해서 진술한 사실이 맞습니다. 니은을 보겠습니다. 루벤의 자료죠. 여기서부터입니다. 루벤의 자료로부터 나의 진술이 나오기까지 학생이 사용한 탐구 기능은 다르게 얘기하면 탐구 요소 또는 탐구 과정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시험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탐구 기능 또는 탐구 요소,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다. 그럼 2015 개정에서 탐구 기능을 묻는다면 우리가 기초 탐구 과정, 탐구 기능, 탐구 요소로 관찰, 측정, 분류, 예상, 추립, 그리고 2015에서 추가된 의사소통, 이렇게 될 것이고, 통합탐구 과정은 문제인식부터 가설 설정, 변인 통제, 그리고 자료 해석, 결론 도출, 일반화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5 개정에서는. 하지만 이 시험이 지금 2009학년도 기출됐을 때는 물론 2007 개정에서도 이렇게 이제 나왔지만 이게 이제 7차 과학과 교육 과정을 이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수시 개정 체제로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이 근본은 원래 어디로? 7차에서 탐구를 어떻게 나눴는가?
탐구를 탐구 과정과 탐구 활동으로 나눴었고, 그리고 그 탐구 과정을 기초 탐구 과정하고 통합 탐구 과정으로 나눴습니다. 그럼 7차에서는 이렇게 5개의 기초 탐구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자료 변환까지 7개의 통합 탐구 과정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전체적으로 7차부터 이것을 다 아울러서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묻고 있냐면, 루벤이 실험 자료를 이제 교사가 자료로 수업에서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때 학생이 어떤 실험을 하고자 하는지와, 그래서 본인의 생각을 이제 검증하기 위해서 실험을 설계한 거, 그리고 실제 실험 결과를 이제 나온 자료를 봤죠. 그걸 통해서 학생들이 무엇을, 광합성 결과 발생하는 산소는 물로부터 유래된 것이다. 여기에 요구되는 탐구 기능, 탐구 요소, 탐구 과정이 무엇인가? 자료 해석입니다. 자료 해석. 그러면 자료 변환하고 자료 해석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자료 해석은 제시된 어떤 형태의 자료입니다. 그래서 뭐 표, 그래프, 그림, 그리고 언어적으로 진술된 글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자료들, 표, 그래프, 그림, 뭐 도표, 그리고 언어적으로 제시된 뭐 문장, 글 등이 있을 때, 근데 자료의 형태입니다. 여러 형태의 자료가 있을 때 이 자료에 담겨진 의미를 본인이 이제 이해를 먼저 해야 되고, 그리고 본인이 그 이해한 내용을 자신의 말과 글로 표현하는 것. 그러니까 자료를 해석한다는 것은 표, 그래프, 그림, 도표, 글 등의 자료가 먼저 있어야 되고, 이 자료가 있을 때 이 자료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본인이 먼저 이해를 하고, 자기가 이해했다는 것의 그 내용을 다시 자신의 말과 글,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자료 해석이다. 그럼 자료를 해석하려고 하면 자료가 있어야 돼요. 자료가 선행돼야 됩니다. 이때의 자료를 이제 처리를 해야 되죠. 해석하기 전에 이 자료의 처리에 해당하는 활동이 여기 나와 있는 자료 변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료 변환은 자료 해석의 한 과정입니다. 한 구성 요소로 이렇게 포함을 시켜서 언급을 많이 하죠. 하지만 7차에서 제시한 자료 변환이라는 탐구 기능, 탐구 과정은 우리가 관찰이라든지 특히 측정 등의 정보나 자료를 이제 수집을 하게 되잖아요. 이 정보나 자료를 수집한 것을 무엇으로? 표, 여기죠. 해석을 하기 위한 형태입니다. 표, 특히 그래프, 그 다음에 어떤 문장 또는 뭐 통계학적인 내용 등으로 나타내는 과정을 자료 변환이라고 한다. 근데 학생 나에서는 어떤 데이터라든지 이거를 표나 그래프로 나타낸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순수하게 이것은 자료 해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죠. 디귿 보겠습니다. 갑자기 철학이 나옵니다. 자, 쿤의 이론에 따르면 루벤의 실험은 광합성에 대한 생물학사적 관점에서 볼 때, 그러니까 쿤이 과학혁명 이론을 제시를 하잖아요. 쿤이
이론, 철학입니다. 현대과학 철학인데 쿤이 이 과학혁명 이론을 제시할 때 무엇을 분석했다? 과학사를 분석을 하게 됩니다. 과학사를 분석해서 중요한 가설이나 이론들이 있을 때 이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가설이나 이론이 확립됐는지를 분석을 해서 그 단계를 제시를 하게 됩니다. 어떤 학문이든지 다음에 단계를 거쳐서 가설이나 이론이 이제 정립됐다. 이 과정을 분석을 했을 때 첫 번째가 전과학 단계입니다. 전과학 단계. 그리고 두 번째가 정상과학 단계. 세 번째가 위기. 네 번째가 과학혁명. 그리고 새로운 다시 이것이 이제 이렇게 돌고 도는 형태가 됩니다. 그럼 쿤은 어떠한 상태를 전과학 단계라고 했는가? 전과학 단계는 학문이 정립되기 이전입니다. 학문이 정립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어떠한 자연현상이나 생명현상을 설명하는 여러 경쟁하는 이제 가설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학문이 정립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이 학문에 관련된 어떤 주제, 어떤 영역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다. 그래서 여러 경쟁하는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라는 것이 있으면 진화를 설명하기에 적합한, 아직 가장 적합한 이론이 선택된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화를 연구하는 다양한 학자들은 본인의 이제 연구된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주장을 하겠지만 다양하게 진화에 관련된 가설이나 이론들이 옳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 전과학 단계에서의 그 상태가 됩니다. 그러다가 쿤은 과학 지식이 어떻게 발달하는가라고 이제 얘기를 이제 묻게 된다면 그 사회, 어떤 특정 시공간을 같이 공유하고 살아가는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이제 토론을 하게 됩니다. 토론을 해서 그들이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결정한 것을 가지고 그 결정이 이제 결정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인정을 하게 될 때 그 인정을 받은 지식이 옳다고 선택받은 지식이 이제 지식의 발달에 이제 기여를 하게 된다는 이제 내용들이죠. 그렇다면 정상과학은 이전에 이 전과학 단계에서 여러 경쟁하는 이론들이 있을 때 관련해서 불거진 과학 문제들을 어떤 것이 쉽고 효과적으로 설명하거나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에 따라 여러 경쟁하는 이론들이 있을 때 이 관련해서 불거진 과학 문제를 어떤 것이 쉽고 효과적으로 설명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가, 이거를 가지고 그 관련된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모여서 민주적인 그 토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과학 문제를 가장 쉽고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하나의 가설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패러다임을 이제 수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상 과학 단계이다. 이 패러다임 안에는 이론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과학을 연구하는 방법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론적이고 방법론적이고 굉장히 다양한 그 과학에 관련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 지침서처럼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것이
패러다임입니다. 이 패러다임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수용이 됐기 때문에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정상과학 단계에서 수용된 패러다임은 어떻게 전제한다? 옳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상과학 단계에서는 패러다임과 관련된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수께끼 풀이 활동을 과학자들이 하게 됩니다. 그럼 수수께끼 풀이 활동은 어떤 것이 있는가? 첫 번째가 패러다임하고 패러다임에서 설명하고 있는 패러다임에 부합되는 이제 과학적 사실을 찾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패러다임에 부합되는 과학적 사실이 많으면 경험적인 근거가 늘어나잖아요. 그만큼 패러다임은 더 이제 옳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패러다임을 지지할 수 있는 그리고 패러다임을 정교화할 수 있는 패러다임을 지지한다는 것은 패러다임에 이제 이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론이 옳다는 가정하에 어떤 새로운 현상이나 어떤 새로운 현상을 예측하거나 이제 설명을 하게 되죠. 그리고 실제 그것이 그 예측이나 설명이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를 이제 찾아서 일치한다면 패러다임이 옳다라는 것을 지지하는 활동이 된다는 것이고, 패러다임이 정교화라는 것은 패러다임을 우리 정교화가 나오면 적용, 응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용의 범위를 넓히는 활동을 한다는 것. 그리고 이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이런 활동들을 정상과학 단계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쿤의 과학혁명 이론에서는 과학 지식이 굉장히 이제 격변적으로 발달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격변적으로 발달한다는 것은 기존의 이런 학문들이 이제 단일 수용된 패러다임이 있고, 이 패러다임 물론 이제 오랫동안 지속되는 성질들이 있습니다. 성질들이 있지만 이 패러다임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패러다임에 반증되는 변칙 사례들이 계속 증가하게 되면, 그럼 많은 이제 과학자들이나 학자들은 본인들이 옳다라고 이제 패러다임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변칙 사례들을 어떻게 하려고 해결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러다임으로 이제 해결하지 못한 변칙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게 되면 많은 연구자들은 무엇을 의심하기 시작한다? 패러다임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 네, 그러면 위기가 오게 됩니다. 이제 위기가 오게 되면 위기 단계에서는 패러다임을 의심하고 위기가 오기 때문에 다시 이 패러다임 말고 이 패러다임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경쟁 이론들이, 가설들이 다시 등장을 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사람들은 다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기존에 이제 합의를 합니다. 기존의 패러다임을 버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제 수용하게 되는 이제 과학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정상과학을 이렇게 단계별로 진행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디거스에서 이제 묻는 것은 루벤의 실험이 쿤의 과학혁명 이론으로 볼 때 어떤 단계에 해당하는가? 그럼 전과학은 학문이 정립되기 이전입니다. 그럼 광합성이 식물이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학자들의 생각이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루벤의 이런 실험을 봤을 때는 광합성 결과 일단 광합성이 어떤 물질이 필요하고 광합성이 필요한 물질이 무엇이고 광합성 결과 생성되는 물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이 발생하는
생성 물질 중에서 산소는 그러면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이제 광합성 과정에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럼 어디에서 유래가 됐는지를 더 구체화하는 이제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광합성에 관련된 내용은 어디에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 정상 과학 단계로 들어와 있고 어떤 활동으로 본다? 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광합성 과정에 대한 것은 우리가 옳다라는 내용들이 있고 이들을 어떻게 하는? 세분화해 나가는, 그러니까 정교화하는 과정의 하나인 실험이다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전과학 단계가 아니라 어떤 단계다? 정상과학 단계에서의 활동이다. 많은 학생들이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정상과학 단계에서의 과학자들은 수수께끼 풀이 활동을 이런 걸 이제 많이 한다는 거죠. 이것 중에서 도대체 굳이 따지자면 어디냐를 항상 묻습니다. 근데 우리가 패러다임에 대한 내용, 패러다임이 정확하게 뭔지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이것이다라고 한다면 패러다임에 관련된 사실적 조사 내용인지 아니면 지지에 대한 내용인지 아니면 정교화에 대한 내용인지가 명확하게 이것을 구분하고 싶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상과학 단계에서 과학자들이 수행하는 연구의 유형이 4가지가 있으면 이 내용은 어디인지를 항상 묻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패러다임에 어떤 내용이 표현이 안 돼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사실적 조사인지 아니면 패러다임을 취지하는 것인지 이것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들어가지 말고 그래서 본인이 끼워 맞추기에 따라서 사실적 조사에 해당하는 것 같다. 산소가 나왔는데 이 산소가 어디서 유래됐는가 이것을 조사하는 세분화하는 과정이다. 패러다임을 지지하는 것이다. 다양한 이제 이론적 근거들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지만 그냥 정사과학 단계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어떤 것이 패러다임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가 과학사 내용이 없다 보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1번 문제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기억 보기만 답이죠. 복합적으로 과학 지식의 구성 요소하고 그리고 이제 탐구 기능 그리고 이제 철학을 아울러서 문제 기출을 했습니다. 자, 2번 문항. 다음은 여러 가지 학습 유형이다. 여러 가지 학습 유형이다. 가나다가 있고 오슈벨의 학습 이론과 관련지어서 옳지 않은 이제 보기를 여러분들 선택하는 겁니다. 자, 여러 가지 학습 유형을 봤을 때 가나다를 보면 이전에 가수분해 효소는 아밀라제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리파제. 그러니까 지금 편수 자료 좀 바뀌었는데 그때랑 지금 좀 다릅니다. 그래서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학생이 이것에 대해서 학습을 이미 했다는 것은 학생의 인지 구조 내에 어떤 개념이 가수분해 효소, 아밀라제, 리파제라는 개념이 인지 구조 내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 학생이 펩신도 가수분해 효소라는 것을 학습하는 그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이런 이제 문제가 날 때 묻는 거 오슈벨의 이론에 관련한 것을 보게 되면 학습의 유형을 나누는 기준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2차원적인 이제 그 그림으로 나와 있는 수용학습과 발견학습. 그러니까 학생들이 지식을 어떻게 획득하는 방식에 따라서 수용학습이냐 발견학습이냐로 나누고 이렇게 획득한 지식을 인지구조에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에 따라서 유의미학습이냐 이제 기계적 학습 이렇게 4가지 유형을 나누는 것이 있고 그리고 동화설에 따라서 학습의 유형을 하위적 학습, 상위적 학습, 병의적 학습으로 나누는 게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가? 요 패턴으로 나오게 되는 것은 인지구조 내에 관련 정착 개념이 있는 이것의 내용이 있고, 그리고 본 수업에 이런 것을 학습한다. 그럼 유의미 학습에서도 유의미 학습 무엇을? 동화에 대한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지구조 내에 관련 정착 개념이 있고, 그리고 오늘 수업하는 학습 과제가 있을 때 이들이 상호작용에 의해서 동화가 일어나죠. 그런데 어디에? 고정고착이 어떤 형태로 될 것인가? 그러니까 동화설을 가지고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것. 이것은 동화설. 유형 파악이 안 되는 학생들은 문제를 많이 안 풀어봐서 헷갈리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럼 동화설은 인지구조 내에 관련 정착 개념이 있고, 그리고 오늘 수업에서 배울 학습 과제에 포함된 개념들이 있습니다. 유의미 학습을 한다는 것은 이들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 학습 과제가 인지구조 내에 관련 정착 개념으로 어떻게 이렇게 달라붙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오랫동안 이제 기억을 잊지 않고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다. 그럼 이렇게 고정고착이 될 때, 그 고정이 될 때는 인지구조 내에서 위계에 따라서 오슈벨은 인지구조가 어떠한 현상이나 생물현상, 어떤 사건들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의 체계라고 했는데, 다른 학자들과 달리 어떤 특징을 가진다? 위계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위계를 가진다라고 하면 개념들이 있을 때 상대적으로 포괄적이고 추상성이 크고 일반성이 큰 개념은 위쪽에 위치를 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개념은 아래쪽으로 위치한다는 것이 이제 위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관련 정착 개념과 학습 과제에서 배우는 개념들의 포괄성, 추상성, 일반성을 따져서 이들의 고정고착의 위치를 우리가 이제 다르게 파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상위적 학습은 인지구조 내의 관련 정착 개념과 학습 과제에서 배우는 이렇게 연결이 된다. 상위적 학습. 그러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학습 과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학습 과제를 기준으로 위로 고정고착된다는 겁니다. 그럼 다르게 얘기하면 학습 과제가 인지구조 내의 관련 정착 개념보다 포괄성, 추상성, 일반성이 큰 개념이다. 두 번째, 하위적 학습은 관련 정착 개념과 학습 과제를 비교했을 때 학습 과제가 관련 정착 개념보다 더 구체적 개념일 때입니다. 더 구체적 개념이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이렇게 고정이 되게 되죠. 병의적 학습은 인지구조 내에 있는 관련 정착 개념과 학습 과제에서 배우는 개념이 포괄성, 일반성, 추상성, 그 수준이 어떻다?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같은 위치에 이렇게 고착이 된다.
하위적 학습은 정착 개념, 인지구조 내의 관련 정착 개념이 학습 과제보다 더 포괄적입니다. 학습 과제 더 구체적입니다. 이렇게 기존에 있던 포괄적인 개념에 구체적인 개념이 이렇게 고정 고착되는 것, 우리 이제 포섭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포섭 과정이 일어났을 때 학습의 결과, 인지구조 내의 관련 정착 개념에 학습의 결과, 이 인지구조 내의 관련 정착 개념에 준거 속성이 변하는 경우가 있고 변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하는 경우를 우리는 상관적 포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변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파생적 포섭이다. 그럼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습을 했죠. 그러면 준거 속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준거 속성은 변하지 않는데 어떤 것은 신뢰가 증가하는 형태의 하위적 학습에 일어나는 것은 파생적 포섭이 되고, 상관적 포섭은 준거 속성의 확장, 보완, 수정, 이런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 다르게 얘기하면 학습의 결과잖아요. 학습의 결과, 인지구조 내의 관련 정착 개념은 학습 이전에 가지고 있던 내용입니다. 인지구조. 그럼 학습의 결과, 이렇게 준거 속성에 변화가 생기게 되면 이전의 인지구조와 학습의 결과를 비교를 한다면 인지구조가 변했다, 안 변했다? 변했죠. 그래서 인지구조가 기존 인지구조가 변했다. 또는 새로운 인지구조를 획득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아제의 이론에서, 적응 중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학습이 일어났다? 조절 과정을 통해서 학습이 일어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파생적 포섭은 신뢰를 이제 제시해서 신뢰가 증가하거나 예증 형태의 수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인지구조 내의 관련 정착 개념의 준거 속성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학습의 결과 안 변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내용은 기존의 인지구조를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지. 여기는 변형. 이때는 피아제가 얘기하는 적응 중에서도 동화 과정을 통해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형태다. 자, 가를 보겠습니다. 가수분해 효소에는 아밀라제, 리파제가 있다는 것을 학생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펩신도 가수분해 효소라는 것을 학습한다. 가수분해 효소에는 아밀라제가 있고, 그리고
이게 인지구조 내의 관련 정착 개념입니다. 알고 있잖아요. 이것은 이미 인지구조 내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 수업 시간에 무엇도 펩신도 가수분해 효소라는 거. 가수분해 효소에는 두 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추가로 무엇도 가수분해 효소다? 펩신. 요렇게 달라붙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요 관계가 요렇게, 여기에서 요렇게 추가되는 것이죠. 그러면 인지구조 내에 관련 정착 개념이 있고, 그리고 수업에서 배우는 펩신이 있을 때 요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요렇게 과정을 봐야 됩니다. 이것이 더 가수분해 효소보다는 구체적인 개념이 되잖아요. 그래서 가는 하위적 학습입니다. 하위적 학습이다. 하위적 학습인데 그러면 하위적 학습 중에서 인지구조 내 관련 정착 개념 요거죠. 준거 속성이 변했는가 변하지 않았는가, 이것을 이제 따져봐야 됩니다. 근데 가수분해 효소의 종류에, 가수분해 효소에는 이것이 있다. 그러니까 얘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이 과정을 가지고는 가수분해 효소가 이 용어가, 이 개념이죠. 개념이 어떠한 준거 속성을 바탕으로 해서 총칭해서 가수분해 효소라는 명사형으로 제시됐는지, 우리 준거 속성은 알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단지 뭐만 알 수 있다? 가수분해 효소의 한 예를 추가로 배우는 형태가 갑니다. 그래서 하위적 학습 중에서도 기존 개념의 준거 속성이 변하지 않는 파생적 보섭의 형태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나는 물질은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다. 물질은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 이것을 알고 있는 학생이 농도 구배를 역행한 물질 이동 방식, 그러니까 능동수송에 대해서 학습한다. 나에서는 능동수송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제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전 학습한 것은 가려놨어요. 가려놓은 것도 아니에요. 수동수송. 가려놓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원래는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역행하는 능동수송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수동수송과 능동수송에 대한 학습은 수송의 유형이죠. 이들의 두 개의 배경 지식에는 물질 수송이라는 것의 상위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묻고자 하는 것은 이 물질의 수송이라는 것의 용어 개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여기 앞쪽에서 배웠던 수동수송과 능동수송에 대한 것을 이제 묻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관계. 그러면 수동수송과 능동수송이라는 개념이 있을 때 이들 두 개를 비교할 때는 무엇으로 비교한다? 일반성, 포괄성, 추상성이 어떤지를 이제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했을 때 어떻다? 비슷한 수준이다. 그래서 나는 병의적, 병렬적, 병렬적 학습이다라고 표현도 많이 하는데 기존의 시험에서 병의적 학습이다라고 많이 나왔으니까 요 단어를 우선적으로 적습니다. 근데 많은 학생들이 이제 그냥 병의적 하나만 적던지 병렬적 적으면 되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불안도가 계속 이제 불안감이 높아지다 보니까 채점에서 유리하기 위해서 여기 다시 병렬적, 그러니까 같은 말을 본인이 아는 것들을 최대한 많이 적으려고 해요. 그러면 병의적, 병렬적 학습 옳게 적으면 맞아요. 근데 간혹 병의적 맞습니다. 가로에 적힌 것이 틀릴 때가 있어요. 그럼 채점자는 맞다 해주겠어요? 틀렸다 하겠어요? 당연히 점수를 안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불안하다고 해서 너무 관련해서 요거 용어를 다 많이 적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를 적는 것이 더 사실은 좋습니다. 답은 여기는 맞는데 가로 안에 적은 이것이 이제 틀리게 되면 채점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너무 불안하다고 해서 다 관련해서 다 정확하게 아는 것만 이제 적으라는 거죠. 다는 대장균하고 남세균을 알고 있습니다, 학생이. 자, 원핵생물 개념을 이번 수업에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끊어지잖아요. 그럼 인지구조 내에 관련 정착 개념으로 들어있는 대장균 개념과 남세균 개념이 있고, 이번 수업에서는 원핵생물 개념을 학습할 겁니다. 이들의 개념을 이제 포괄성, 일반성, 추상성을 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자면 이 원핵생물 개념이 더 포괄성이 크다. 그죠? 그래서 3번은 학습을 하게 되면 이 원핵생물 개념이 인지구조 여기 위쪽에 이렇게 위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상위적 학습이다. 자, 가에서 이루어진 학습은 하위적 학습이다까지만 나왔죠.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 나오는 동화설은 하위적 학습 중에서도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밑에 있죠. 자, 가에서는 새로운 학습 내용에 의해서 기존 개념의 준거 속성이 변하지 않습니다. 파생적 포섭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가와 나에서 학습되는 새로운 개념은 논리적 유의미가가 있다. 이거 유의미가 유의미가는 유의미 학습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의 하나가 됩니다. 첫 번째는 학습 과제가 지녀야 하는 조건에 해당되는 것. 학습 과제는 구속성하고 실사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구속성이라는 것은 어떤 해당되는 개념, 원리, 법칙 등이 있을 때 이들의 의미를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또 개념, 어떤 해당되는 개념이나 원리, 법칙 등의 여러 명제들이 있을 때 그 명제가 가지는 의미를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물론 처음에 관련된 지식의 구성 요소를 획득할 때는 처음의 관계는 굉장히 임의적인 관계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제 태어나서 다양한 사회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언어를 획득하게 되고 어떤 자연현상이나 생명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이런 개념부터 해서 명제까지를 획득하게 됩니다. 처음에 획득할 때는 굉장히 임의적 관계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이건 우유 마셔, 이건 우유야, 이거는 물이야. 학생들이 이제 아이들에게 알려주게 되잖아요. 그때 처음에는 모르죠. 이게 물이라는 이미지를 표상을 떠올리면서 이게 이런 것이 물이구나. 그럼 투명하잖아요. 물이라고도 우리가 가끔 먹습니다. 근데 먹어보면 또 아닌 것들도 굉장히 이제 많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상황을 통해서
이런 이제 개념들을 획득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임의적인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순간에 어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것이 이제 특별한 이제 관계가 임의적 관계가 아니고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형성이 된 이후에는 처음의 임의적 관계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 없다? 돌아갈 수 없답니다. 그래야 학습을 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개념, 원리, 법칙들의 명제 안에 이런 개념들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임의성을 가진다고 하면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같은 용어를 사용하나 다른 의미가 있다면 의사소통이 안 되죠, 학문에서도. 그래서 학문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속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 실사성은 어떤 해당되는 개념이나 원리, 법칙, 그러니까 명제 등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더라도 어떤 부호나 기호나 어떠한 언어적으로 다르게 표현을 하더라도 그 의미가 변하지 않고 동일한 성질. 어떤 부호나 기호나 언어적으로 다르게 표현하더라도 그 의미가 동일하게 유지되는 이 내용을 실사성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습 과제가 구속성하고 실사성을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이 학습 과제는 무엇을? 논리적 유의미가를 지니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가나뿐만 아니죠. 가나 다에서 학습되는 새로운 개념이라고 하면 펩신, 능동수송, 그리고 다에서 원액, 생물 이런 개념들은 모두 무엇을? 논리적 유의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개념들이잖아요. 그럼 교과서를 이제 어떤 내용을 이제 학생들이 배워야 되는가? 그 학생의 수준에 맞춰서 학년에 따라서 어떤 이제 주제를 크게 맞춰가지고 이러한 내용들을 배워야 된다고 해서 그 교육과정을 이제 만들 때 굉장히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학문에 관련된 여러 내용들, 수준들을, 용어들을 선정을 할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같은 개념은 어떻게 표현하더라도 같은 의미로, 그리고 그 의미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가 없는 특징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다르게 얘기하면 교과서에서 우리가 배우는 이러한 개념들은 모두 기본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있다? 논리적 유의미가를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보겠습니다. 나에서는 통합적 조정, 화합의 원리가 적용된다. 나는 병의적 학습이다라고 했습니다. 병의적 학습. 병의적 학습은 인지구조 내의 관련 정착 개념, 그리고 학습 과제에서 배우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들이 포괄성, 그리고 일반성, 추상성에서 비슷하다. 그러니까 비슷하지만 같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면 수동수송,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질을 이동한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역행한 이제 능동수송에 대한 것을 이제 학습을 해야 된다. 그럼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학습을 하고, 학습의 결과 이 개념과 학습 과제를 명확하게 이제 변별을 할 수 있는, 개념 간의 이제 명료화를 가져올 수 있는 수업의 원리를 이제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합적 조정이나 화합의 원리라는 것은 여러 개념들이 있을 때 이들 개념의 공통점, 유사점, 그리고 이제 차이점을 정확하게 인식을 해서 이들 개념을 명확하게 명료화시키는 것, 변별이 가능한 형태가 되는 그때에 수업에 적용되는 원리가 통합적 조정의 원리 또는 통합적 화합의 원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슈벨 이론과 관련해가지고 수업에 적용되는 원리는 우리 이제 과학교육론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그럼 통합적 저기 나와 있는 조정, 화합의 원리, 그리고 두 번째가 전진적 분화의 원리 또는 과거 시험에서는 점진적, 최근에서는 이렇게 용어가 전진적 분화의 원리가 나왔습니다. 그럼 통합적 조정이나 통합적 화합의 원리는 여러 개념들이 있을 때 그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인식을 해가지고 두 개념 간을 명확하게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을 때 적용되는 원리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전진적 분화의 원리는 무엇인가?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개념이 있고 그리고 구체적인 개념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어떻게 된다? 포섭 과정을 통해 기존에 있던 개념보다 구체적인 개념이 포섭 과정을 통해 아래쪽으로 고정고착이 됩니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이 개념보다 더 구체적인 것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배열되는 형태가 되면서 기존 개념이 어떻게 된다? 세분화되는 수업을 할 때는 전진적 분화의 원리가 적용됐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개념이 포섭 과정을 통해서 점차 세분화되는 학습을 할 때를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럼 기존 개념이 있고 학습을 통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개념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고정고착이 되면서 이 개념이 점차적으로 분화되는 것. 그러다 보니까 동화설하고 관련을 짓자면 전진적 분화의 원리는 어떤 동화설 유형하고만 관련을 지을 수 있다? 하위적 학습하고만. 그래서 점진적 분화의 원리는 포섭 과정을 통해서 일어난다. 포섭 과정을 통해서. 포섭이라고 하면 기존 개념이 더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개념이고 포섭 때는 그 개념이 더 구체적이어서 분화된 형태로 수업이 진행되는 요것이다. 그래서 점진적 분화의 원리는 무조건 하위적 학습에서만 사용하는 것이고 여러 개념들을 공통점하고 차이점을 명확하게 인식해서 개념과 개념 간의 구분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변별을 높이는 이제 과정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이 통합적 조정 그리고 화합의 원리가 적용되는 동화설의 유형은 병의적 학습과 상위적 학습이 됩니다. 자, 마지막 5번. 다에서는 새로운 학습 내용이 더 포괄적인 선행 개념에 결합된다라고 했습니다. 새로 학습하는 학습 내용이 원핵 생물이잖아요. 이 내용이 더 포괄적인 선행 개념. 선행 개념은 대장균, 남세균이죠. 더 구체적인 선행 개념에 결합된다. 이렇게 이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5번이 되겠죠.
자, 요것만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유의미 학습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에서 논리적 유의미가만 설명을 했는데 두 가지 유의미가가 더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학습자의 인지 구조와 관련 지어서 설명할 수 있는 유의미가다. 그러면 논리적 유의미가를 지니고 있는 학습 과제가 있습니다. 이 논리적 유의미가를 지닌 학습 과제가 연결, 고정 고착될 수 있는 인지 구조 내에 관련 정착 개념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인지 구조는 학습 과제와 결합할 수 있는 관련된 정착 개념 있을 때 우리는 그 학습 과제는 잠재적 유의미가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학습 과제가 잠재적 유의미가를 지니고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논리적 유의미가를 지니면서 이 학습 과제와 관련해서 인지 구조 내에 관련 정착 개념도 있다. 그러면 인지 구조 내에 관련 개념과 학습 과제가 있을 때 이제 뭐만 하면 된다? 상호작용이 일어나서 고정 고착만 연결만 해주면 유의미 학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상호작용을 통해서 고정하고 고착을 시키는 사람은 누구다? 학습자 스스로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조건은 학습자가 수업에 임하는 그 자세, 태도, 마음가짐을 의미합니다. 학습 태세 또는 학습 의향, 수업에 대한 태도, 자세, 마음가짐 등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잠재적 유의미가가 있는 이 학습 과제를 어떻게 해야 된다? 본인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인지구조 내의 관련 정착 개념과 학습 과제가 상호작용을 통해서 고정고착, 동화가 될 수 있다. 그래야 무엇이 일어난다? 유의미 학습이 일어난다. 그래서 학습 태세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심리적 유의미가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고, 이것은 학습 이전이 아닙니다. 이 학습 태세를 보였다는 것은 이미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노력을 하게 되면 바로 사실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심리적 유의미가를 실제적 유의미가라고도 부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유의미가를 가지고 있다. 오슈벨은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기출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오슈벨이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한다는 걸 알 수 있고, 무엇보다도 가장 기출이 이제 빈도가 높은 것은 동화설에 관련된 부분. 지금처럼 동화설에 관련해서 이제 묻는 것은 1번, 2번, 여기 5번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리고 오슈벨의 수업의 전반적인 이론에서 그러니까 유의미 학습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을 묻기도 하고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원리도 묻고, 그리고 이제 시험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이 선행조직적.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동화설 말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지식을 어떻게 획득하느냐에 따라서 수용학습, 발견학습, 그리고 획득된 지식을 어떻게 인지구조에 통합하는지 그 방식에 따라서 유의미 학습, 기계적인 학습, 이들을 나누는 그 그림이 있죠. 그래서 9가지로 나눕니다. 이것에 관련해서도 이제 기출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용을 준비할 때 다른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많지만 교수학습 이론에서도 특히 출제 빈도가 높다 보니까 오슈벨은 관련돼서 굉장히 통합적인 이해가 사실은 되어야 된다는 것. 쉬었다 하겠습니다.